안녕하십니까. 고려경매 김도현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물건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17 타경 3937 부산시 해운대구 자동 주공 2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부산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주거지역 중에 하나죠. 거기에 이제 주공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고, 이 물건은 낙찰이 이미 된 물건입니다. 낙찰이 된 물건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분석해 보였던 그러한 방식의 분석을 했을 때 정말 실제로 낙찰가에 근접한 결과를 만들어낼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대단히 궁금해 하셔서 제가 이미 낙찰된 사건으로 다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이 물건에 관계된 채권자, 소유자, 채무자, 점유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들이 과연 낙찰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친다면 낙찰가율이 어느 정도 금액대 실제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나 다운을 시킬까? 라는 분석을 사전에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권리 분석, 등기부 등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고, 자, 먼저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 조금 키워서, 자, 이렇게, 됐다. 자, 여기 보시면, 전용 면적 18.15평. 네, 아주 인기 있는 물건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선호하고, 젊은 사람들이 아직, 자금이 풍부하지 않은,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그리고 평수입니다. 자, 채권자는 남종 제1유동화 전문회사. 채권자. 자,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유동화 회사가 무엇이냐? 쉽게 설명드리면, 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돈을 안 갚습니다. 자, 이 돈을 받으려면 경매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경매 절차를 기다렸다가 낙찰이 되면 배당금을 받는 그 한 1년 가까운 절차,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은행이 채권을 다른 그 유동화 전문회사에 매각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 자, 그 친구도 이 친구를 아는 다른 친구에게, 자, 내가 얼마 받을 게 있으니까 누구한테 네가 대신 받아라. 대신에 그 받는 돈보다 내가 작게,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내가 900만 원만 너에게 받겠다. 나머지 그 전체 채권 1,000만 원을 받으면 네가 100만 원 버는 거니까, 자, 900만 원만 주고 내 채권을 사라. 이렇게 이제 그 근저당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채권자가 이제 바뀐 물건이죠. 그렇게 채권을 사서 경매를 넣고 배당을 받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채무자, 소유자 이정화 씨. 자, 주인이면서 동시에 돈을 빌린 사람이죠. 자, 이 물건은 감정가 2억 9,600만 원인데 현재 두 번이나 유찰돼서 1억 8,944만 원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보시면 지금 부산의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하락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락기일 때 도대체 얼마면 낙찰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감정이 2억 9,600인데 지금 최저가가 1억 8,944만 원입니다. 무려 그 감정가와 1억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사이에 얼마를 써야 되냐는 거죠. 실제 시세는 이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사이에 시세가 있고 도대체 얼마를 써야 되냐는 거죠. 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감정입니다. 감정. 그리고 시세가 있겠죠. 그리고 최저가가 있습니다. 최저가. 자, 앞으로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자, 이 가격은 사실 유동적입니다. 이거는 유동적인 거라서 아직 알 수는 없고, 현재는 이제 이 정도 형성돼 있는데, 자, 시세보다는 낮게 낙찰이 되겠죠. 그런데 감정은 여기 있는 거죠. 시장의 가격이 많이 변하고 어떻게 지금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64% 유찰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분석을 근거로 낙찰가를 판단한다면 결코 고민하시거나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한 사진은 클릭해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런 지역에. 자, 이런 외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호별 배치도, 그리고 평면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권리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잠깐 감정평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토지 대지권 7,700만 원이고 건물이 2억 1,900입니다. 자,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땅값은 얼마 하지 않는데 건물값은 이렇게 비싸다는 거죠. 자, 밑에 보면 평당 뭐 1,200만 원, 1,200만 원이죠. 자, 여기 땅은 800만 원. 자,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게 느끼실 겁니다. 물론 아파트 값이 저 정도 평형되면 뭐 지금 나와 있는 감정가, 최저가 그 사이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값과 건물값을 구분해 놓고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건물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 이걸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음에 제대로 된 가격 분석하는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을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데이터를 가볍게 흘려보시면 안 된다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고 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권리관계 중에 하나죠.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이치만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0년 7월 30일 전입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2010년 7월 30일. 자, 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10일 뒤에 전입을 했습니다. 즉, 말소 기준 권리인 신한은행 근저당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자, 여기 상황 설명을 보시면, 경매 신청 채권자가 접수한 문건에 무상주거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치만은 채무자 겸 소유자 이정화의 동생이다. 동생으로 대출 당시 무상거주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했었다. 자, 2011년 5월 24일 근저당 설정할 때, 자, 이 근저당 계약서를 쓸 때, 이정화 씨가 세입자 이치만은 이 사람은 무상으로 거주하는 소위 임차인이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정상적인 임차인이 아닌 무상 거주하는 나의 동생이라는 서류를 제출했다는 거죠. 신한은행에. 그리고 이 신한은행이 이 남종 제1차 유동화 전문 회사에 그 서류를 줬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제출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 자, 여기 문건 처리 내역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유동화 전문 회사 양수인 무상거주 확인서 제출. 즉, 그 사람은 세입자가 아니니까
입찰하시는 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써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등기부 등본을 보겠습니다. 예. 이정화 씨와 이치만 씨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등기부 등본에 좀 올리고, 이 등기부 등본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별게 없어 보이지만, 자 보세요. 이정화 씨가 2010년도 7월 20일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자, 이정화 씨가. 그리고 같은 해 30일에 이치만 씨, 동생이죠. 동생이 전입을 했습니다. 즉 누나가 집을 사고 동생이 무상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 근저당을 합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죠.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800만 원. 뭔가 돈이 필요했겠죠. 자, 대출하러 가니까 신한은행에서는 전입된 세입자 뭐냐? 세입자 있으면 대출 못 해준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그 사람은 내 동생이고 무상거주하는 사람이다 라고 서류를 제출해서 임차인이 없음을 입증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자 보시면 경매 신청을 신한은행에 했습니다. 채권 최고 금액이 1억 8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은 유동화 회사로 넘겼지만, 자 신한은행이 청구한 금액이 여기 보시면 청구 금액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청구 금액 9,234만 1,765원. 자, 이 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느냐? 자, 여기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이, 이 물건의 가치가 2억 원대입니다. 최소한 2억 원대의 아파트 물건입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제가 판단한 이 물건의 가치는 2억 3,500에서 2억 4천만 원입니다. 자, 2억 4천 정도 하는 물건입니다. 2억 4천 정도 하는 물건인데 9,200 정도 청구를 했죠. 물론 연체이자가 더 붙을 겁니다. 자, 이 금액을 받자고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해운대구청 압류, 재산세 같은 겁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또한 이 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만큼의 채권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금액 하나만으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좀 이상했습니다. 왜 이 경매 나오지? 이게 취하될 물건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취하 안 되고 2번이나 유찰되고 낙찰됐습니다. 이 금액 때문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생, 누나가 동생 집을 사서 동생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빚은 1억밖에 없는데 집을 날렸습니다. 이들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관계 변화가 생겼거나 이정화 씨 신상에 문제가 생겼거나 뭔가 이들 관계에 정상적이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경매로 날렸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나서서 이 근저당을 해결한다면 또 해결할 수 있겠죠. 해결한다면 이 집을 정상적으로 다시 거주할 수 있겠죠. 매매로 한다면 2억 4천 정도는 나가는 집인데 고작 이 금액 때문에
이 금액에 날렸습니다. 배당하고 남는 금액은 이정화 씨가 가져갑니다. 당연하겠죠? 모든 빚을 갚고 남는 금액은 주인이 가져가야죠. 예. 근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경매로 날렸을까? 그것은 분명히 누나와 동생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이가 나빠졌겠죠? 분명히 나빠졌습니다. 실제로 문건 송달 내역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사이에 있었던 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경매 신청을 하고 채권자 신한은행이 보증서 제출하고 쭉 신청했습니다. 쭉 뭐 관계자들이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접수하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제 문건 송달해요. 이제 이러이러한 문서를 관계된 서류를 이해관계자한테 발송을 합니다. 경매에 넣는다, 언제 매각을 한다, 얼마의 감정이 됐다, 기타 등등 반드시 통제하게 된 정보를 이렇게 법원에서 보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정화 씨 경매 개시 결정 정분 발송 폐문부재 그리고 이정화 압류 채권자 승계 통지서 발송 폐문부재 뭐 집에도 없는 거죠. 예. 뭔가 그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어떤 이런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이 이치만 씨, 이 세입자, 무상 거주인, 동생 자 있겠죠? 자 나가세요. 자 나가세요 라고 말하면 뭐 쉽게 나가겠냐 이거죠. 그리고 이정화 씨가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과거에 동생이 전입했던 기록이 있는 거고 이정화 씨가 그냥 살 수도 있죠. 꼭 그들의 관계가 나빠졌다고만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치만 씨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이들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치만 씨가 거주하지 않고 이정화 씨가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신상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찰을 받게 되면 새로운 주인이 찾아갔을 때 집을 비켜주십시오 라고 세입자 또는 소유자가 이야기하면 이들이 순순히 그냥 쉽게 이사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낙찰자에게 주는 영향은 뭐 금전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사 비용은 분명히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확률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이사 나가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피해 주고 뭐 분쟁이 싫어서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집을 구하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 개인적 경험에 5% 미만입니다. 무조건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명도 현장을 직접 경험한 게 뭐 이래저래 하면 수백 차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사 비용 요구하지 않고 그냥 이사 나간 사람은 5명이 넘지 않습니다. 전부 이사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요구한다고 다 주거나 뭐 돈으로 다 해결한 건 아닙니다. 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정리하고 해결했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혀 돈과 관계없이 이사를 나가는 그런 경우는 참 드물었다. 그리고 그 권리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러한 명도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사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또는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도 상황이 예상된다라는 걸 이들의 권리 관계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생과 누나의 관계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사이가 나빠져서 자, 이 정도 이자도 누나가 내주지 않는다. 니 알아서 해라. 라고 할 만큼 어떻게 이 사이가 나빠진 상황이라면 자, 새로운 소유자가 자, 낙찰자가 나타나서 자, 이치만 씨에게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 집에 얽힌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기분 좋게 나갈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그러한 점들은 이 등기부 등고를 보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대충 이 사건 이해가시죠? 뭐 아주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권리 구조이며 실제로 낙찰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낙찰가도 어떤 권리적 하자를 반영한 낙찰가가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 살고 있는 것처럼 권리적 하자가 없는 물건임을 가정하고 모두가 입찰을 했고 그래서 기록된 낙찰가입니다. 자, 14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이트에는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경쟁률은 14대 1이었습니다. 나름 인기가 있는 아파트죠. 자, 이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업을 하고 자, 두 번째 수업에는 경매가치 분석, 이 주공아파트에 대한 낙찰가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